안녕하십니까. 키토제닉은 왜 운동선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운동사 이상렬입니다. 키토제닉이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우선 키토제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이제 스포츠 의학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본 다음에 키토제닉 전문가 옆에 잘 하나 비어있죠? 모셔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의 양을 늘리는 건데, 이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케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한글로 번역 혹은 한글로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키토제닉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를 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탄수화물을 제한한다, 그 지방량을 늘린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꺼리낌이 있는, 기존의 운동 영양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방식은 지방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접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나온 운동 영양학이라는 책에 보면 탄수화물이 운동을 위해서 핵심적인 연료다. 장거리 종목 대회를 휩쓸고 있는 케냐 선수들은 시기 내에 탄수화물이 약 70% 이상 탄수화물을 식이를 하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 최대 능력의 약 65%에서 85% 사이에서는 탄수화물이 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최대 또는 초최대 운동 수준에서도 탄수화물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 그리고 초고강도 운동에서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분 이상 지속되는 고강도 무산소 운동에서 탄수화물이 사용되고,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럭비,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등과 같이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이 포함되면서 높은 강도가 지속되는 운동에 있어서 필수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계속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쓴다, 지방을 뭔가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제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론 교과서 혹은 이제 책에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자격증 관련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특성으로 관련이 없는 설명을 되어 있고, 여기서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다 포도당 1분자와 비교하여 지방 1분자가 생성하는 ATP 양은 적다가 이제 관련이 없던 설명인데, 이제 지방이 더 많은 ATP 양을 낸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인 것 같고, 보기 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탄수화물은 높은 운동 강도에서 지방보다 선호되는 에너지원이다 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당연히 지방보다 더 탄수화물이 높은 강도에서는 많이 쓰인다, 활용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 더 뭔가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시험 문제가 틀린 거죠. 이제 스포츠 쪽에 나오는 이제 연구들, 스포츠 의학계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의견도 이제 기사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 피지컬 피트니스에 게재된 세인트루이스 대학 와이스 박사의 논문이 인용이 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팀 스포츠 또는 스프린트 선수의 경기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키토 다이어트는 파워를 떨어뜨린다,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발휘하는 야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4에서 15%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케토 다이어트의 KBO 리그 불시착, 야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저탄고지 식단에서 발생되는 지방산의 대사물질인 케톤체는 산성물질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간과 신장의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신체와 장기에는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어떤 영양학 박사님께서는 운동 피로도까지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는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통해 운동 후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당연히 경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피로를 회복할 때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이때 탄수화물을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피로가 더 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다음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박사 출신 트레이너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 3시간 정도의 저강도 장시간 운동에서는 지방이 주된 에너지원이지만 인체 내에는 이미 충분한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방을 섭취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미 지방이 충분할 만큼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섭취를 하면 지방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야구는 일주일에 6경기, 144경기를 치러야 되는 대장정인데,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케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버터와 삼겹살 등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후 회복 능력이 저하돼 다음날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있는 영양팀에서도 이런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한때 케토 다이어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경기력 향상을 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년에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 메이저리그 선수들, 마이너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케토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의 부정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들만 봐도 선수촌에서 굵은 땀을 흘리고 있는데, 만약에 케토 다이어트가 올림픽 메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들에게, 모든 종목 선수들에게 케토 다이어트를 권유를 했을 건데 사실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체가 사실은 맞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시험 문제, 그걸 베이스로 뭔가 연구를 해왔던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키토제닉 식단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존 운동생리학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추가 구현 설명이 좀 있어야 될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탄고지협회 이사님이신 황미진 원장님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유외과 원장 황미진입니다. 상규 씨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일단은 반갑고,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토론거리를 들고 오셔서 네. 더 반갑고 그렇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네. 간식 드시면서 우리 네. 얘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잘 들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라면 여기까지. 뭐 그렇다기보다 네. 이제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한 연료 맞아요. 운동 생리학 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근육에 한정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을 잘 쓰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는 하나의 개체이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인자가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저걸 쓰고 언제 얼만큼 사용하고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조금 넓은 시각이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의 뇌에서 근육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뭐 자율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지만 특히 우리 미토콘드리아,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조절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자율신경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그렇죠. 호르몬? 그렇죠. 아.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이런 거죠. 오늘은 제가 이 주제에는 많은 호르몬들 중에서 인슐린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인슐린. 같네요. 아.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당뇨병? 그치. 인슐린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 그렇죠. 그게 인슐린 역할이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게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혈당 왜 떨어뜨릴까? 혈당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아까 탄수화물 중요하다면서요. 자, 당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혈관 내벽을 다치게 하는 염증 유발 요인이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바로 감지를 하고 인슐린이 확 나와가지고 혈당을 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뇨에서 인해서 혈당이 많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근육이 일하면 그 혈당을 빨아쓰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당뇨병에 좋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당뇨에서는요, 당뇨가 생기는 기전이 이제 혈당이 너무 지나치게 치솟게 되고 인슐린이 나와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데 또 다시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혈당은 근육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기는 처음엔 잘 들어가요. 이 아이는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고 염증을 많이 유발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더 이상 나 혈당을 그만 받을 거야 라고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런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혈당을 사용하는 양을 많아지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소진을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조금 지연시켜주고 오히려 완화시켜주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게 운동인 거죠. 당뇨가 생겨서 세포 내에서 더 이상 나는 당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운동을 해도 사실 근육도 세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애를 끌어와야 되는데 네. 안 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의 그 합병증? 근육 위축이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게 혈중에만 떠돌아다니지 근육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많아도 못 쓰는 거, 있어도 못 써. 우리 인슐린은 혈액 속에 그 당분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혈당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장 쓰지 않더라도 내일을 위해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두 번째 역할, 아주 중요한, 혈당 떨어뜨리는 거 1번이고 두 번째 역할은 에너지를 비축하라. 이것이 인슐린의 주된 임무예요.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근육의 입장에서는 혈당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포도당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ATP,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이렇게 태우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 남는 거 빨리 저장해야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걸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아두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근육도 커지고 좋죠. 그와 동시에 인슐린이 단백질 합성도 도와줘요. 왜 그걸 도와주냐 하면 원래 우리가 혈당이 없을 때는 당신생 이런 걸 할 때 근육을 녹여가지고 이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되죠. 아주 좋죠.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도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퍼져요. 에너지 로딩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그 수소이온이 새게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새는 거야. 그러면은 세포 질환에 활성산소가 드글드글 거리죠. 네, 그래서 세포 내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세포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죽고 싶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렇게 일어나면 갑상선 호르몬이 억제가 돼요. 이거 또 너무 진도 나갔지. 아무튼 그거 다음 시간에 하시고 어찌됐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이렇게 다운이 돼요. 떨어지게 되면 그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일을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자님 살짝 말씀하셨지만 잘하셨네.
일을 그만해라 했어. 산소가 가득 찼어. 갑상선 호르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억제됐을 때 나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온몸의 대사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것까지 같이 진도를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몸을 평가하려고 들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간 있잖아요. 네. 그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면 예, 그 간에서는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으로 보내고 남은 것들을 또 간으로 막 보내줘요. 간으로 보내서 거기서도 글리코겐을 합성하죠. 엄청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크잖아요 또. 간 크잖아 이만한데 그죠? 그런데 100g 저장할 수 있어요. 100g? 100g? 100g이면 밥 한 공기 조금 넘어요. 포도당으로 따지면. 4kcal. 네, 4kcal니까 400kcal. 400kcal?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저장량이? 간에는요. 한 사람이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 2,400에서 600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예. 사실 선수들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 기초대사량이 2,000 정도 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것만 쓰면 땡이야. 간에서는 그렇게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그래도 많이 먹었잖아요 내가. 그것보다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해요? 빨리 저장해야 돼요. 그 당분을 먹었잖아요 탄수화물을. 그러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또 이 저장해야 친구들을 쓸 건 근육에서 쓸 거는 쓰고 남는 건 모조리 저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의 간은 그것을 지방으로 바꿔요. 더 많이 저장하려고. 그렇죠. 지방은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더 많이 저장하려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은 염증을 유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지방이 염증 유발하는 거 맞잖아. 유발한다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막 이 그림으로 혈관 막 있는데 지나가다가 막 지방 세포가 끌고 가지고 막 쌓이고 막 이렇게 굵어지고. 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당분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과한 당분들은 그 지질막에 붙고 단백질에 붙고 그 단백질에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을 당화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 혈관 내피의 염증의 핵심 요인이에요. 내피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지나가던 콜레스테롤이 와서 거기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그죠? 콜레스테롤은 그 뒤에 나오는 거네. 네, 그 뒤에 나오는 이미 거예요. 상처가 났고 상처를 내진 않네. 그렇죠. 상처를 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상처가 난 곳을 힐링시켜 주러 갔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너 나쁜 가해자가 놈이야.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네.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주제랑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주세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막의 그 건강함을 유지시켜줘요.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세포막이 얼어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 어는 걸 막아줘요. 세포가 어는 걸. 추울 때? 네. 그리고 더울 때 세포막이 녹을 수 있잖아. 이게 그죠? 체온 유지? 그렇죠. 체온의 어떤 변화에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게 그 콜레스테롤의 주된 역할이에요. 세포막에서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 안팎에 신호 전달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너에게 지금 자 운동을 해야 돼, 움직이세요 라고 신호를 주는 통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제 근육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네, 나와 있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를 직접 했나? 내가 지금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그것이 아직 이렇게 정립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조금 새로운 이게 거의 다 최근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조금씩 변화가 되겠네요. 이제. 예, 그럼요. 지금은 최신 정보를 나누는 그런 학회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사실 우리 옛날에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 많이 그렇죠. 그런 알게 게 되잖아요. 있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요
지금 내가 알고 아.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아는 이것이 우주 전체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찾아보면 새로운 사실들은 항상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언제라도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인드로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접해보시면 아마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자꾸 어깨로 빠져. 그렇죠? 그러면 체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간에서 아까 글리코겐 막 쌓고 남는 거 다 중성지방으로 저장한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에 그게 너무 많으면 지방간 생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그걸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이 올라간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배념되고 누적돼서 네, 그게 중성지방이 되는 거. 네, 그리고 그 중성지방은 좀 더 안전한 장소인 체지방으로 옮겨져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방을 먹었다고 체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것이 안전한 물질로 바뀌어서 즉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체지방에 쌓이는 거예요. 근육을 늘리려고 단백질 파우더 먹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뭐 시그널은 될 수 있으나 예, 그것이 직접적인 물질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그대로 몸에 들어간 우리 몸이 이거 그냥 하나의 그릇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바로 쌓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체지방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아, 그렇죠. 해봤자 뭐 네. 체온 유지, 좋죠. 체온 유지 중요하죠. 뭐 기아 상태에서의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뭐 이런 거 어디 갇혔을 때 그렇죠. 네. 이어진 에너지. 맞아요. 기아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 네. 뭐. 그때 사용하는 게 케톤 에너지거든. 아까 얘기했던 거. 아무튼 그 체지방이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비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체지방 비율이 얼마예요? 그죠? 사람마다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또 그 탄수화물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가 비축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부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이런 상체나 이런 데로 저장을 많이 하고 성호르몬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하체 쪽으로 비만이 생기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스트레스 상태에 맞게 그 체지방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네. 그 배치까지도 내가 나중에 사용하기 좋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것도 소름이다. 소름 끼치죠. 소름. 왜냐면 여기 살 많으신 분들 그렇죠. 팔 운동 시키거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있어. 허벅지 살 많다고 허벅지 운동 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그분은 성호르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자분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네. 보통 보면은 생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뭐가 있어 생리전 증후군이 있거나 뭐 유방이나 자궁 쪽에 혹이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지방이 되게 감사한 거는요. 감사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한 거는 뭐 에너지 저장도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우리 몸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지용성 독소들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독소 저장? 네. 그건 나쁜 거 같죠? 나쁜 거 완전 자, 나쁜 봐요.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간이 그걸 글리코겐으로 바꾸고 중성지방으로 바꾸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몸에 무슨 독소가 있거나 처리할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하지 못해요. 이미 바쁘니까? 네, 이미 너무 바빠서. 네, 뭐 일거리 한꺼번에 10개씩 시키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있는 독소들을 지금 당장 치울 수는 없고 일단 혈중에 떠돌아다니면 내가 문제가 다치잖아요. 네, 근육에 있으면 근육이 다치죠. 근육은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일할 필요가 없는 곳 창고에 저장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처리할 거고. 나중에 치우려고. 처리할 거고 네. 약간 빼놓고. 네, 그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안 먹고 좀 쉬는 시간 동안 그거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그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건강에 부수적인 다른 효과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약간 줄인
지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렇죠. 굉장히 거죠. 많죠. 예. 자,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고 긍정적인 부분 아직까지는 이야기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오는 그렇죠. 거죠. 네,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오케이. 효과들. 자, 그러면 체지방이 많아지면 그 안에 독소도 있고, 막 에너지도 막 이렇게 있고, 창고에 막 제 음식 안 먹는 거 막 저장하는 곡식들 막 그리고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쓰레기들 이런 거 막 재놓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썩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염증인 거죠. 체지방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운동선수들한테 이런 염증 맞아요.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상? 그렇죠. 부상이 취약하죠. 부상에도 아무래도? 취약하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당연히 경기력도 떨어질 거고 네. 멘탈도 떨어지죠. 멘탈? 필요하니까? 아니면 염증 물질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의 유기체라고 그랬죠. 온몸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 뇌도 거기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멘탈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우리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어때요? 배부르고 포만감에 기분 좋아요. 그죠? 기분 좋죠. 포만감. 밥심. 그렇지. 밥심이고 포만감. 당 떨어지는. 아니,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봐봐요.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도파민은 쾌감,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쾌감, 만족감? 네, 만족감. 좋은 거잖아. 좋죠. 그럼 탄수화물 먹으면 그게 나와요. 좋죠. 그런데 얘 지속수 효과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높아졌던 게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도파민이 확 나왔다가 뚝 없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고 만족하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도파민은 중독을 잘 일으켜요. 탄수화물 중독? 그렇죠.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과자 같은 거 잡고 그럼요.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네, 옆에 막 먹을 빵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네. 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다녀야 되냐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걸 해야 되는데 그럼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나의 뇌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호르몬의 폭풍 속에서 나는 도파민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장 필요가 없는 당분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 증상 어때요? 짜증이 폭발하고 그렇죠. 막 신경질 내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당이 그 GI 지수가 높은 그런 단당류나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몇 시간 후가 되면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 악순환이네. 그렇죠. 또 탄수화물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또 우리는 또 네, 일을 그렇죠. 많이 하면서 또 그렇죠. 일로 가면서 저장되고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에너지원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수록 네. 사실은 또 의문감이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지방이 몸에 쌓이는 지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로 되면서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 지방으로 쌓이는 거지. 그렇죠.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지방으로 되는 쌓이는 건 게 절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생각드는 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네. 탄수화물 4kcal, 네. 지방 9kcal. 그렇죠. 그러면 지방을 먹으면 네. 그걸 그대로 9kcal만큼 활용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태웁니다. 네. 네. 우리가 먹은 지방은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개체를 타고 몸에다가 그 콜레스테롤과 TG 중성지방을 바로바로 이제 근육으로 공급을 하고 남은 것이 간으로 가고 간에서는 다시 VLDL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성지방을 또 실어다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성지방을 다 뿌려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지방을 내가 쓰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 인슐린 레벨이 낮아야 돼요. 인슐린 레벨이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인슐린 레벨이 낮아야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준비가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재빠르게 이 탄수화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쌓아둔 영양소들을, 에너지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곳간에 재료를 가득 쌓아놓고 쓸 수 없게 잠궈버린 거죠.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먹어서 먹은 그 탄수화물을
근육에서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뭐 글리코겐으로 바꾸던지 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던지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절대로 탈 수가 없어요. 조건 자체가 안 맞네요. 네, 조건이 맞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의 이점은 이제 탄수화물은 인슐린의 분비 강도, 먹자마자 이렇게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단백질은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을 드시면 지방이 아주 활활 타게 되실 거예요. 인슐린이 없으니까. 인슐린이 없으니까. 네.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다. 그렇죠.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방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없죠. 탄수화물 태워야죠. 사실 우리는 늘 혈당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늘 혈당이 높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혈당이 항상 높잖아요. 그죠? 이분은 체지방을 많이 쌓아두고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그렇지. 힘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경기 중에 막 탄수화물을. 바나나 먹고 막 과자 먹고 아. 뭐 먹잖아요. 과당 음료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그게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이 네. 생길 수밖에 생길 없는 수밖에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다 당뇨병 걸리잖아요. 다 살찌고 고혈압 생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운동 그만둬서 살찌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그분이 운동 중에 먹어왔던 음식들이 지금의 상태를 만든 거예요. 상태를 만든 거고 네. 그럼 당연히 난 또 탄수화물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힘을 내려면 네. 근- 이분은 몸에 쌓여있는 그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저장만 하세요? 다 썩어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고인물은 썩게 되게 썩죠. 염증이 그죠? 일으키고 네, 염증이. 더 안 빠지겠네. 네, 절대 안 빠지죠. 네. 성인병의 원인입니다. 그죠? 운동선수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사람이죠. 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만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하실 거고 그 만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할 때야말로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겠죠. 피로 회복이 당연히 잘 될 것이고 당연하죠. 예, 몸의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좀 아까 뭐 운동 생리학적으로 뭐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먼저 책에서 나왔던 네.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에너지원이 다 탄수화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할수록 지방을 태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죠. 결국 지방을 모아서 에너지원을 쓰는 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 네. 우리가 어떤 좀 준비를 해줘야지 지방을 사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지방을 태우려면 근본적으로 인슐린 레벨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어때요? 맨날 저장한 것만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보충도 해줘야지. 그때 가장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우리 지방이 그냥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줄 아시는데 사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네요. 세포막의 일단 기본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60% 이상이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포막이라는 거는 결국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똘똘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지금 키토제닉이 저탄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율일까요? 양일까요? 그러니까 저탄고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탄수화물 양을 하루에 100g 이하로 드시라 하는 건데 요것도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 게 개개인의 운동의 양, 선수분들 같으면 그 자신의 종목에 따라서 이제 그 탄수화물 허용치가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리고 지방량은 사실 무한대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제한이 있죠. 단백질은 그 몸무게당 1에서 1.5g. 네, 그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약간 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그렇죠, 쌓이죠. 지방은 그러면 아예 지방으로 전환을 체지방으로 안 바뀌나요? 체지방으로 안 바뀌어요. 이 친구는
일단 내가 하루에 써야 되는 그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량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왜 우리 저칼로리 이론이 여기에 맞는 건데 내가 먹은 지방을 일단 태워. 그죠? 그리고 남는 걸 체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모자란 거를 모자란 걸 체지방 꺼내서 쓰는 거죠. 쓰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먹든 간에 어쨌든 내가 써야 하는 어떤 활동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먹은 걸 일단 쓰고 남은 걸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내가 먹은 걸 써요. 그죠? 쓰고 근데 일정량 이상을 또 못 태워. 그리고는 이걸 나머지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없으니까 또 달라 그래요. 탄수화물 다시. 네, 또 달라 그래요. 근데 지방을 태우고 있을 때는 지방을 태우고 저장되어 있는 거 꺼내서 써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양이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꺼내 써야 되는 지방의 양보다 내가 써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럴 때는 살이 좀 찔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근데 그 양이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요? 상현 씨 같으면 지금 하루 기초 대사량 얼마예요? 뭐 한 2,000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럼 활동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운동 얼마나 하시는데요? 운동 안 하죠. 왜요 근데? 뭐 지도하는 사람. 네. 아무튼 뭐 한 200 정도 쓴다고 네네. 치고 그럼 2,200이잖아요. 그거 먹는 걸로 해가지고 그만큼 채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 거야? 퍼먹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걸 우리 몸은 뭐 발열을 하든 어쨌든 근데 빼내요. 사실 이렇게 태워버려요. 자 근데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한 게 자 체지방을 태우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TCL 사이클 돌아가는 거 배우셨죠? 베타산화 배웠죠, 그죠? 그 우리 몸에 가장 흔히 있는 지방산이 뭐예요? 팔미트산이잖아요. 산소사슬 16개짜리 이 녀석을 이 우리 몸에 제일 많은 흔한 이제 포화지방산인데 이 친구를 두 개씩 끊어내는 게 베타산화잖아요. 그렇죠? 2개씩 끊을 때마다 아세틸코에 하나씩 나오죠. 자, 근데 탄수화물은 어때요? 탄수화물은 글루코스 하나를 글리콜라이시스 쭈쭈쭈쭈 해가지고 아세틸코에 2개 나오죠. 그죠? 이 과정 이렇게 나눠 쓰는 거. 근데 이 탄수화물을 여기까지 아세틸코에까지 분해를 하려면 11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쵸.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쵸. 쫙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타산화는 어때요? 그쵸. 해서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심플해요. 그쵸? 3단계만 거치면 돼. 그럴 때마다 하나씩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글루코스보다 지방산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스텝이 적으면 적을수록 할 일이 적어지잖아요. 되게 심플할수록 효율이 높아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활성산소 생성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라면 반드시 활성산소 생겨요. 그런데 그 스텝이 적어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훨씬 적게 생겨요. 적게 생기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아세틸코에이가 TCL 사이클을 돌고 거기에서 나왔던 NADH랑 FADH2가 정립이 돼서 어디로 가요? 전자전달계로 가서 산소를 만나면 ATP가 되죠. 산소는 전자전달계가 쓰는 거예요. 전자전달계가 쓰는 거. 네.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산소를 쓰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산소 운동은 그러니까 이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TCA 사이클과 그 전자전달계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그 기존의 베타산화와 아세틸COA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방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자전달계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소가 없어. 무산소 운동해야 돼요. 그쵸? 갑자기 힘을 낸다든지 이런 상황, 급한 상황.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베타산화를 해가지고 아세틸코에 돌려가지고 TC에 돌려가지고 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글리콜라이시스, 탄수화물을 아세틸코에까지 분해하는 그 과정에서는 2개의 ATP를 쓰고 4개의 ATP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ATP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여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을 태울 때 산소를 더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방산 대사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예, 산소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의 핵심이 지방산 대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시간, 그리고 저강도 운동, 중간 정도까지 하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인 거잖아요. 그쵸? 네. 이때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나 급할 때 쓰는 에너지.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염증이 생겨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급할 때 쓰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자, 글리코겐은 어디다 저장하세요?
근육과 근육, 간에 간. 저장하죠. 아주 빨리 당겨 쓸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체지방은 어디죠? 근육 속에 저장하나요? 따로, 아니잖아요. 따로 빼놓고. 그렇죠. 따로 다른 곳에 아, 빼놔요. 그죠? 저기 먼 창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소에는 그쪽에 이제 많이 저장한 것을 이제 평화롭게 여유롭게 쓰는 거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바로 옆에 쟁여놨던 것을 꺼내서 쓰는 게, 예,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선수분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잘 태우려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선수들은 지방을 쓸 수 없다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구나.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지방만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가 갑자기 약해질 수 있어요. 탄수화물 안 쓰니까 이쪽이 약간 그 무뎌지는 거죠. 왜 우리도 팔 안 쓰면 여기 팔 위축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대사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퇴화될 수 있거든요. 활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지방만 태우는 케토시스 상태에만 오랫동안 있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구나. 그렇죠. 탄수화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분들한테 트레이닝을 할 때는 키토제닉으로 베이스라인을 키토로 깔 때 이 선수의 종목에 따라서 탄수를 언제 고강도를 언제 운동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에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럼 운동 영양학 처방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냥 더 디테일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 맞춰서 이렇게 정말 1차원적이지 않은 1차원적이라는 약간 좀 부끄러운 정도의 처방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개선이 바뀐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키토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지방을 잘 쓰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키토로 입문을 하실 때도 적어도 한 달 이상, 2달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지방을 쓰는 능력이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논문들이나 실험들은 대개의 경우에 3주 미만으로 식단을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스터 스터디라고 있어요. 그 스터디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6개월 동안 그 엘리트 러너들에게 키토를 적용하고 또 하이캅 다이어트, 로우캅 다이어트를 두 그룹에다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을 비교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거 글리코겐 줄어드는 거. 글리코겐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두 그룹에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 산화력이죠. 당연히 이 키토 하시는 분들이, 로우캅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지방을 더 잘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왜 그 VO2 맥스 60% 강도에서 운동을 할 때 지방산 사하가 최대로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최대 운동 강도를 70%, 80%까지 올려도 지방산 산화가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능력이 정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산소, 유산소 이런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단순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달리기,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것들 유산소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꽂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걸 무산소라고 하고 이걸 유산소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기보다는 심플하잖아요. 뛰면 호흡 차고, 저 숨 차고, 산 자연은 같고, 그리고 웨이트 하면 뭐 호흡보다는 근육의 힘이 좀 빡빡해지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냥 뭐 산소 안 쓰는 무산소 운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할 때도 저희가 이런 코스 같은 걸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외우기만 했지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했다고 하기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험 치고 나서 까먹고 실제로는 근력 운동이 무산소, 이거는 유산소, 100m는 무산소, 뭐 400m는 같이 쓰고 1500m 이상은 유산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혀지면서 조금 둔감해진 게 아닌가. 그게 맞다라고 조금씩 착각을 하고 살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지방을 굉장히 잘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은 무산소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자체도 뭐 일단 필요성이 줄면은 그게 좀 덜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키토를 하고 있을 때는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더라도 인슐린이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글리콜라이시스를 단련하기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 틈틈이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시기 직전에 하루 전 정도에 탄수화물을 이렇게 로딩을 확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막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 태우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자신의 대사를 훈련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대사의 훈련, 대사능력 훈련. 그럼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 네. 인 것 같습니다. 대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본 생략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요. 기본 똑같아요. 생략은 네. 바뀌지 않는 건데 내가 어떤 에너지원으로 쓸 거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아까 야구 얘기하셨는데 그죠? 야구 뭐 한 시즌에 140경기 그죠? 그거 하는 이 선수들이 그 타격을 하거나 피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산소 필요 없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내일 하루 종일 이거 던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144경기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수비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강도로 치면 굉장히 저강도죠. 네, 저강도가 오랫동안 지속적. 필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초 체력은 엄청 중요한 거죠. 유산소 운동이 기본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무산소 운동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만약에 탄수화물 위주로 쓰게 되면 피로는 훨씬 빨리 오겠네요. 훨씬 빨리 오죠. 에너지가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네, 자꾸 뭔가 먹고 싶고 또 그게 먹어야 반복되는 거고. 네. 먹지 않으면 못 견뎌요.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스포츠 역량에서 과당 보충제라든지 이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거 안에도 보면은 과당이 엄청 들었어요. 당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근데 그거는 선수분들에게 염증을 유발하는 보충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선수에게는 절대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못 먹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또 부가 설명이 앞에 쫙 있었지 않았나. 네, 너무 길었죠. 네. 당연히 길어야죠. 네, 사실 네. 더 짧죠.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쵸. 좀 짧은 부분인데 좀 쉽고 제가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조금씩 귀를 더 기울이고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힙하세요. 네,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를 조금 내보겠습니다. 네. 이 케톤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케톤체가 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케톤체가? 그렇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케톤은 케토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서 케톤이 굉장히 위험하고 뭐 산성 물질이고 어쩌고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더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케톤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방을 태울 때 그 아까 베타산화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아세틸코에인을 생산하잖아요. 탄소 2개씩 있는 거. 네. 그걸 운반하기 위한 도구예요. 운반체. 네, 운반체. 그래서 그 아세틸코에인을 운반하기 좋은 안정한 물질로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케톤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 뇌는 글루코스와 케톤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하나도 먹지 않아도 케톤을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고 훨씬 더 청명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좀 다른 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미안해요. 딴 얘기를 자꾸 해. 머리에 든 좀 신기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근데 그러니까 머리 자주 올라오면 탄수화물 먹으라 하잖아. 당 먹으라 하잖아. 그쵸. 맞아요. 그게 우리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그것도 포도당은 뇌가 사용하는 1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포도당 많이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잘 돌아가요, 잠시. 그러나 금세 그 당의 갈망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 약간 그런 약간 비슷한 그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당 갈망이 생겨서 금세 그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러나 왜 우리
기도 같은 거 하러 가면 단식하잖아요. 단식하죠. 단식하고 왜 단식. 돈 닦을 때도 단식하고 그때 단식을 할 때 우리 인슐린 레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단식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케톤체거든요. 당이 안 들어가니까. 네, 당이 안 들어가니까 몸에 쌓여있던 지방들 막 녹여가지고 케톤 막 만들어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바로 케톤체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진다. 네, 머리가 맑아져요. 맑고 청명해져요. 잘 지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식곤증 있죠? 근데 저탄고지 하시면 식사 후에도 전혀 졸리지 않아요. 식곤증이 사라져요. 그 식곤증이라는 건 결국 탄수화물이 일으킨 여러분들 뇌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상인 거죠. 피로도가 네, 생기는구나. 그렇죠. 뇌가 피로해지는 거네. 맞아요. 네, 그 무슨 얘기하다 이거 했지? 아무튼 그 케톤체 얘기하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케톤체는 우리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한 도구이고, 이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잘 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면 바로 아세틸코에로 바뀌어서 ATP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 케톤체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까 당뇨처럼 당뇨병 환자 어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으로 당분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아요. 그런데 근육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렇지.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기 신호를 줘요. 지금 연료가 없어. 빨리 뭔가 가져와. 그러면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지방을 녹여서 케톤을 만들어요. 혈당도 높은데 케톤도 높아요. 그게 당뇨병성 케토산증이에요. 둘 다 높은 거네. 네, 둘 다 높은 거예요. 당분도 높고 케톤도 높고. 이거는 위험해요. 정신이 혼탁해질 수 있거든요. 염증도 일으키고 에너지도 강하고. 두 개 다 많게. 두 개 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일은 일반인들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오를 일이 없어요. 그렇겠죠.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톤이 높아도 안전하세요. 케톤 자체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요. 왜? 탄수화물 먹은 적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먹은 게 아이한테 뭐 포도당이 조금 전달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주된 에너지원은 케톤이에요.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아이가 케톤 혈증이 굉장히 높아요. 케톤 수치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엄마의 모유 성분은 거의 다 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분유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에너지원을 교육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저 이거 알고 완전 깜놀했잖아. 뭘 먹을걸? 이게 그렇게 또 이게 그렇구나. 네. 애들은 다 케톤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고 지방을 모유는 지방이고. 네. 근데 왜 분유 탄수화물 먹여요?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영양 권장한 탄수화물 이만큼 먹어야 되고 지방은 이만큼 먹어야 되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리학이라나? 인체학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 몸이 태어났을 때 애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뭘 넣어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고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영양 권장안이 언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 권장안이 나왔을까요? 그때는 아이가 케톤 상태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모르죠. 네, 그런 영양학적인 정보라든지 실험실적인 그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온 권장안이에요. 그것보다 먼저 에너지 권장량이 나와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너무 길고 그거는 어찌됐건 지금의 영양 권장안은 현재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근 10년 안에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해요. 케토 산증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럼 그때는 내가 당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참고를 하시는 거는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당이 조절 안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당뇨가 너무 오래된 거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강렬하시고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이미 인슐린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단 조절까지 못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식단을 조절을 하시더라도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아서 혈당을 막 당신생 그 과정을 통해서 당을 막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 조절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의 치료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케톤 식사죠. 예. 하긴 그렇겠네요. 탄수화물 당뇨니까 탄수화물 당연히 줄일 것이요. 네, 끊으면 떨어지니까. 아.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럼 네.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게 언제부터인 것 같으세요? 농경사회. 그렇죠. 맞아요. 그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탄수화물을 그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엔 어땠어요? 사냥하고 수렵 채집하고, 예, 그거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양식을 못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죠? 굶어야지. 예, 굶어야 되고 또 뛰어다녀야 되고 사냥을 위해서 뭔가 채집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활동성과 이제 적절한 공복과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질병이 거의 없었대요. 우리 뼈 해부 같은 거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신석기부터 우리 농경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각종 질환, 예,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얻었고, 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편안한 삶을 살았죠. 실제 그러면 선수들이 보면은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습관이잖아요. 내가- 그분의 습관. 내 몸에서도 그 습관이 배인 거고 그럼요. 내 뇌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버리는 거고 네, 도파민. 그렇게 되니까 밥 먹으면 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게 이상한 게 아니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고집이 아니네. 고집도 아니에요. 그 자기 몸에서 니즈를 느끼는 거고 여지껏 그렇게 교육이 되어 왔잖아요. 몸의 대사가.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 애들이 반감을 가지구나.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키톤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고 싫으면 말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었네요, 사실은. 이거는 싸움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레벨이 높아졌을 때랑 낮아졌을 때랑 대사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대사는 어떤 거냐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보통은 자신의 경험, 지식에 그렇죠. 의한 선택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좀 많이 알아야죠. 그럼요. 많이 듣고 느끼고 생각해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고 판단을 해야 자신한테 맞는 그런 좋은 영양소를 찾을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저탄고지지 무탄고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탄수화물 먹어야죠. 자극적으로 뭔가 이게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착각하는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탄수화물이 밥이든 뭐 과일이든 이런 거잖아요. 밀가루 뭐 이런 거. 그런데 저탄고지 할 때 그 밥을 자꾸 줄이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감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채소 안에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소의 영양소들을 섭취하면서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적정한 양을. 예를 들어서 굳이 쌀을 더 먹지 않더라도 뭐 시금치, 콩나물 이런 데 그런 것보다 뿌리 채소에 좀 많아요. 뿌리 채소. 네, 뿌리 채소라 하면 뭐 우엉, 연근, 뭐 이런 거. 감자는 전분이 좀 많아서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전분 정도는 괜찮아요. 당근. 당근 되게 좋죠. 정말. 양파 뭐 이런 거. 양파는 좋은데 마늘. 마늘도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마늘은 이제 좀 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그건 잘 조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채소를 먹을 때는요, 그 채소 자체의 독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소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조리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네. 그 조리법도 되게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마늘 같은 거는 사실 좀 많이 익혀가지고 먹을 필요가 있죠. 네. 토마토 같은 것도 좀 익혀 먹으면 좋고. 토마토 익혀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단순히 맛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맛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경로가 있잖아요. 입에서 씹고 위장으로 내려가고 장에서 그걸 소화해서 흡수하고 간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대사가 됐다가 표적 장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 섭취를 뭘 먹어야 돼요?
아니 탄수화물을 저탄고지인데 네. 탄수화물 작게 먹어라. 왜? 야채 뿌리 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지방은 우리가 시중에서 시중? 저 지방이랑 사실 삼겹살 비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지방하면 또 하얀색 그거. 맞아. 그럼 뭘 먹어야지 고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없어. 우리 저탄고지 얘기가 나왔을 때 삼겹살 다이어트인 줄 알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네.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이죠.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일반적이었어. 어머머. 그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소에 원래 우리의 식탁이 어때요? 밥, 국, 그리고 반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반찬들을 가만히 보시면 만약에 고기 반찬이 있어. 그러면 주로 뭐 먹어요? 불고기? 불고기? 그렇죠. 제육? 네, 제육? 그리고 뭐 양념갈비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기를 설탕에 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설탕 발린 고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고기를 그냥 구운 거, 소금만 쳐서 고기 구운 걸 여기 밥그릇을 치우고 고기 그릇 이만한 걸 두세요. 접시에다가 서양식이 약간 좋겠죠? 그걸 두시고 채소. 밥 대신 고기. 밥 구운 대신 고기. 구운 고기나 아니면 삶은 고기나 삶은 고기. 네, 아니면 오븐에 뭐 익힌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딱 두시고 뭐 국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채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한국 음식 안에서도 굉장히 지방 함량이 높은 게 많아요. 우리 일반적인 보양식 있잖아요. 보양식. 장어탕 또 삼계탕. 맞아. 장어탕, 삼계탕, 뭐 추어탕. 네. 그리고 곰탕, 설렁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걔네들이 지방 함량이 높아요. 지방이? 네. 그게 지방 엄청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양식인 거예요. 그거를 갈고 먹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근데 왜 보양식?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었지만 선조들은 알고 있었어요. 몸이 아는 거죠. 네. 맨날 탄수화물 반만 이만큼 먹으니까. 그렇죠. 맨날 이만큼씩 먹으니까 자꾸 체온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름에 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더 얻고 싶다. 나의 그 체지방 손실이 없이 에너지를 더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지방을 좀 먹으면 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버터. 네, 버터 그냥 먹으라고. 맛있어요. 버터. 버터, 가염 버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가염 버터? 가염 버터는 소금이 첨가된 버터를 얘기해요. 소금이 첨가되어 있는 버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무염이 좋냐 가염이 좋냐. 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할 때 강의 끝나고 한 30분 동안 질문 받은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냐고.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일단 지금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하면 끝이 아니야. 그렇죠. 오늘 날밤이 샐 거야. 일단 가염 버터. 네, 가염 버터 좋아요. 그게 맛있거든요. 맛있겠죠. 그렇게 하고 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설탕으로 범벅된 거. 설탕 안 좋다는 요새 뭐 많이. 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한국 음식 안에 설탕으로 범벅된 게 되게 많아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엄청 들어가요. 뭐 이런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음료수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탄산. 거고, 예, 밀가루 음식. 빵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빵이 밀가루 반, 설탕 반, 마가린 반이에요.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죠. 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지방, 안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은 드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지방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가공된 지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가공식품.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소금 왜 드셔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선수 혹은 회원님들 혹은 환자분들에게 영양학 대해서 다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학적이라도 내 몸에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줘야 된다. 1번 이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가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마냥 추천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이 환자 혹은 회원 혹은 선수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네.
먹으면 다 뭐 작용을 하나? 그렇지, 작용하나? 먹은 대로 다 들어갔나? 흡수가 되나? 그죠? 배출이 되나? 뭐 이런 것들. 작용 내가 원하는 근육을 키우고 거기 이런. 가서 일을 했나 안 했나?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검사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검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일반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뭐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모발 미네랄 검사라든지 뭐 혈액 검사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소견들을 봤을 때 우리 몸의 대사를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드셨던 그런 단백질 보충제나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대사 과정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서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TCA 사이클 다 외우셨었죠? 네. 그 포인트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개개인별로. 네, 개개인별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팔로우 검사를 해보면 되죠. 그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방금 얘기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대사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런 호르몬의 대사들 그리고 우리 간의 해독 작용들 그리고 지방산이 쌓여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과정들 그런 것들 모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걸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하고 계시다. 네, 저는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선수분들도 보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 대사질환 환자분들, 뭐 각종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보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사실 저는 여기는 저희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 그 검사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의시잖아요. 네. 전문의 수준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지. 그 환자분이 여기 오시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검사들은 사실 의사의 소견이 그것도 이런 대사나 기능학적인 이런 공부를 충분히 하신 선생님들이 그걸 읽었을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판독을 할 수 있다, 네.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일반 트레이너분들께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혈당과 케톤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 측정 장비가 또 다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인터넷 마켓 그래서 얘기할 뻔했어. 그런 데서 쉽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왜 우리 혈당 측정기 여기 손끝에 해가지고 찍잖아요. 그 혈당기로 스트립만 바꿔 끼우면 케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아, 케톤까지. 스트립을 두 가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트립을 끼우면 혈당이 나오고 케톤 스트립을 끼우면 케톤이 나오고. 그럼 그 제품이 있다는 말은 이미 검사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네. 엄청 많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 이거 불었을 때 RER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측정 가능해. 그럼 내가 셀프로? 지금 셀프로 후 불어가지고 그죠? 루멘 이건 편집이 아무튼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걸 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는지 탄수화물 태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케톤 수치가 혈당이 낮게 유지되면서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아 내가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구나 그런 게 알 수 있는 거구나. 네, 알 수 있는 거죠. 약간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네, 간접적이죠.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 저 깊이 있는 검사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탄수 태우고 있는지 지방 태우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죠.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특히 장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쉽게 있는 거.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쵸. 방법은 없는 게 아니고 나와 있다. 있어요. 저희 케토제닉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우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누명을 쓰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 네. 배우면서 안 좋다 들어놓으니까 그렇죠. 어감이 안 좋죠. 네. 근데 뭐 사실 콜레스테롤 이야기만 해도 사실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 어떤 잘못된 연구에 의해서 어떤 굉장히 명망있고 유명한 사람이 편향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무게 있게 다루어졌던 거죠.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진다라고 결론이 내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이분이 8개국에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18개국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걸 그냥 배제한 거죠. 아, 그럼 절반 이상을 배제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향된 연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어서 권위가 좀 있었네. 업계에서 권위가 좀 네. 있었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게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잘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왔던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지방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심장 막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제 우리 식탁에서 포화지방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점점 더 증가했어요.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사실 몇 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어찌됐건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무조건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것보다 오히려 누명 쓴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콜레스테롤에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배우잖아요. LDL, HDL. 그러면 그렇죠. HDL이 좋은 거잖아요. 좋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과연 LDL이 나쁜가? LDL이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LDL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LDL은 지단백의 이름이에요. 그쵸? 아니. 윈도우 스토리야, 그죠? 말이 끝이 안 나. 어떻게. VLDL, IDL, LDL, HDL이라고 불리는 거는 지단백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배예요. 배. 이 배 안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실어서 날라주는 배라고요. 자,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그치. 이걸 배에 실어요. VLDL에 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 주된 임무는 중성지방을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중성지방은 핵심적으로 계속 줘야 돼. 에너지원이니까.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재생하는 재료, 그리고 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니까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하고 네. 중성지방 계속 그래서 중성지방 이만큼 싣고 콜레스테롤 요만큼 실어서 가요. 가다가 중성지방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그치. 그럼 그게 작아지죠. 그게 IDL이고 그게 조금 더 작아지면 LDL이에요. 그죠? 그러면 LDL이 됐을 때는 거의 중성지방은 약간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우리가 그 양을 측정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에도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덩치가 큰 LDL들은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콜레스테롤의 긍정적인 역할들, 그러니까 세포막을 재생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뭐 담즙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하러 가는 친구들이고, 이 크기가 정말 작아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스몰 덴스 LDL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많아져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은 지나가다 혈관벽을 수선하러 다녀요. 수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에 의한 손상을 복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덴스 LDL이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리스크가 높아요. 그러나 그게 LDL 콜레스테롤이 잘못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명을 썼죠. 상처 나는데 메꿔라. 막 메꿀게. 근데 메꿔진다 보니까 LDL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문제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좋은 일 하러 갔는데. HDL은 그 콜레스테롤 하나 만드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ATP를 18개나 써야 돼. 콜레스테롤 한 번에 만드는데. 네. 그래서 그 엄청 힘들게 만든 그 콜레스테롤이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HDL 많으면 자기는 콜레스테롤을 모으는구나. 모아서 다시 간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VLDL에 실어서 또 가요. 또 이동하는 거고. 또 이동해서 또 필요한 데다가 또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구나.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탄수를 하고 이산탄소를 끌어서 달고 와서 그렇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구나. 그렇죠. LDL, VLDL, 뭐 HDL 이런 것들도 그 다 순환하는 그 배들의 이름이고, 그 헤모글로빈처럼 단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그죠? 얘는 산소 붙은 거랑 CO2 붙은 거랑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덩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다른 물질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누명을 썼던 거고, 그것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사실 그 친구 탓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기는 해요, 그죠? 없으면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 당분에 의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망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동맥경화는 줄어들지만 사망률은 높아져요. 어차피 막지를 못하니까. 네.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그런 이제 여기 논문 여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2016년인가 8년인가 그때 나왔던 퓨어 스터디라고 있어요. 이거 자마에 실린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뇌졸중이 줄어들고,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인지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인지력, 면역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예, 수명은 길어지고, 그런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오해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단계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새로운 지식을 우리 이상열 운동사님 덕분에 아시게 된 거죠. 네, 이게 참 사실 그 케토제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쵸. 조금 아쉽긴 한데 뭔가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다 물론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먼저 일단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라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싫다,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원래 하던 그쪽에 공부를 좀 더 힘들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힘들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결국은 하나로 만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럼 반대쪽으로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긍정적인 게 있다 그럼 또 그쪽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저탄고지는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오해는 풀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약간 총괄 같은 느낌을 한번 해주신다면. 상희 씨 오늘 이거 간식 잘 드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빵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빵 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실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키토제닉 간식이에요. 키토제닉 간식? 네, 거의 지방이 거의 90% 정도 되는 간식들이거든요. 안 느끼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몬드 가루와 버터, 엄청 많은 양의 버터와 생크림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맛을 약간 가미했던 거는 그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 감미료들이 있어요. 몽크프루트나 뭐 스테비아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감미를 한 거거든요. 카카오도 100%짜리고. 네, 아무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키토라고 얘기를 하면 고기 먹는 식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불고기, 양념갈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고기를 위주로 드시고 오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거 드시고 오세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키토는 그런 고기 안 먹어요. 그거 아니고 정말 그 설탕이 배제된 고기, 설탕이나 간장 양념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소금과 후추로만 간이 된 그런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이제 키토인데, 흔히 알고 있는 양념갈비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우리가 고기라고 생각하고 고기가 먹으면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들은 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식용유에 구운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지방을 조금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고요. 우리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있는 것처럼 지방 안에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려낼 수 있는 눈들을 기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수화물을 많이 먹든 지방을 많이 먹든 우리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끊어야 되는 거는 먼저 지켜야 되는 거는 탄단지의 비율보다도 가공식품, 당분, 단당류 있잖아요. 단당류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나쁜 당과 나쁜 지방을 끊는 거, 그것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놓고 그 다음에 탄단지 비율을 논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여기에다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환자분들 보니까 닭가슴살을 이렇게 봉지에서 맞아, 뜯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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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맞죠. 그게 정말 닭고기예요? 그거 검사품이에요, 그죠? 공산품이죠. 약간 공산품이죠. 그 유전자 조작이 된 가슴살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닭에다가 감미료들을 발라가지고 맞아요. 방부 처리를 한 그런 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서 나는 키토를 하고 있어요. 키토일 수는 있으나 건강을 완전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예.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사실 할 말이 좀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엄청 그것도 내용이 많죠. 다음 주에 오실래요? 그 선수분들은 이제 뭐 근력을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지나치게 이제 보충제, 그러니까 뭐 과당 섭취를 많이 늘리고 또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고 뭐 비타민도 막 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을 막 왕창 드시고 그러는 것보다 기본적인 우리 식탁을 조절하시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작정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한번 느껴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자신만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실을 접할 때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접하시는 게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원장님 견해가 아니라 이미 밝혀져 있는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 쪽으로 이제 체육 쪽에 조금 많은 러브콜이 오실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저희 협회 잊지 마시고 협회에서도 한번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장시간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영광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어떤 시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알겠지만 운동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맞다, 이건 틀렸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더 연구가 많이 된 생리학, 뭐 영양학 이런 데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다, 이게 옳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사실 밝혀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탄수화물이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억울하게 누명 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조금씩 밝혀지면서 벗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 배척을 한다면 사실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사실 우리 지구도 평면이었잖아요. 예전에 지구가 평면이었어요. 맞아.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했던 사람들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결론적으로는 그걸 믿고 확인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다 알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어떻게든 또 사실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상한 이야기는 그거 아니야. 이런 태도는 사실은 저희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몸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비판하고 그리고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얘기 주려고 다 못했어.